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설계 그룹인 아우름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수많은 지원자들이 꿈을 꾸고 또 좌절을 맛본 잔혹한 전장이었다. 중앙 냉방 시스템이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아우름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냉혈한으로 악명 높은 강도진 대표가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채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맞은편에 선 마지막 면접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고가구인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계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면접장 중앙에 홀로 선 이서연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해왔고 이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었고 고든 자세로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도진 앞에서는 그마저도 위태로워 보였다. 도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훑어내리는 동안 면접관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도진은 겉으로는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속마음은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요동치고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기다려온 이서연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대학 시절 도서관 구석에서 밤새워 모형을 만들던 모습부터 졸업 작품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환하게 웃던 순간까지 도진은 그녀의 모든 성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우름의 대표로서 그녀를 마주한 그는 사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만 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호의를 보이거나 특별한 대우를 한다면 사내에 도사리고 있는 반대파 세력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더 가혹하고 냉정한 심사관이 되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이자 도진의 숙부인 최전무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상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서연이 제출한 설계안 시티 오브라이트를 거칠게 넘기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상무는 이 설계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으며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수준의 습작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서연을 떨어뜨리고 내정된 다른 후보를 합격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다. 서연은 모욕적인 언사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설계 의도와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하려 애썼다. 그러나 박상무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더욱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어 그녀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도진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박상무의 말을 가로막았다. 도진은 박상무에게 시선을 주지도 않은 채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서연에게 건축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그 속에는 서연의 건축 철학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단순히 박상무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꽉 쥐며 그녀가 이 압박을 견뎌내고 스스로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돋아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도진의 질문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흔들리는 눈빛을 거두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건축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자신의 설계안이 단순히 화려한 외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채광과 통풍, 그리고 거주자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간 중심적인 공간을 구현하려 노력했음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답변은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는 진정성 있는 말들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고 일부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지만 도진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도진은 내심 서연의 대답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는 오히려 더욱 매몰찬 태도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도진은 그녀의 설계가 아우름 그룹이 추구하는 수익성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낭만적인 이상주의자에게 거대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가 준비해온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듯 들렸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억울함에 눈물이 고일 뻔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다. 도진은 그녀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 물러선다면 그녀는 영원히 최전무 파벌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면접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최 전무 측 인사들은 서연의 학벌과 배경을 문제 삼으며 인신 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이 유학파가 아니라는 점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아우름 그룹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는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면접관들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도진은 더 이상 이 추악한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회의실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도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면접관들을 한 명씩 훑어보며 경고하듯 말했다. 그는 이곳이 삼류 사교 클럽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뽑는 자리임을 상기시키며 지원자의 배경이 아닌 능력에 집중하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최 전무 측 인사들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도진은 다시 서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도진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아우름 그룹이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을 강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면접이 끝나고 서연이 회의실을 나가자마자 도진은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 압박을 견뎌내고 당당하게 맞선 것에 대한 대견함도 느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이력서 사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시각 면접장을 빠져나온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로비 구석에 있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손끝이 저릿해왔고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그녀는 강도진 대표의 차가운 눈빛과 독서를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서연은 이번 면접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아우름그룹 입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아우름 그룹의 홍보 영상이 화려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자책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오늘 면접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였다. 다만 권력 암투와 편견으로 가득 찬 심사위원들의 눈에 그 빛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회전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안이 도용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 집무실로 돌아온 도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서연의 모습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려 애썼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면접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최전무와 박상무의 동향을 감시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합격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를 공격하려는 세력을 일망타진하여 그녀가 안전하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났고 그 안에 감춰진 뜨거운 사랑은 더욱 깊고 어두운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도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몇 년 전 서연이 공원에서 스케치를 하다 실수로 두고 간 것이었다. 그는 그 스케치북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그녀가 힘들 때마다 몰래 지켜보며 응원해왔다. 스케치북 안에는 서연이 꿈꾸는 건축물들과 그녀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지는 거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그녀의 온기를 떠올렸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인터폰을 눌러 인사팀장을 호출했다. 오늘 밤 아우름그룹의 인사 시스템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을 것이다. 도진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서늘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면접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이서연의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 작업실에 틀어박혀 면접 당시의 상황을 수없이 되감기하며 강도진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곱씹고 있었다.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며 피마르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오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정보에 뜬 아우름그룹 인사팀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합격 통보가 아니라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즉시 본사로 출두하여 소명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호출 명령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찾은 아우름그룹의 본사는 며칠 전 면접 때와는 전혀 다른 위압감으로 서연을 맞이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조차 싸늘한 태도로 그녀를 인사팀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면접장에서
그녀를 공격했던 박상무와 낯선 감사팀 직원들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제출한 설계안 시티 오브 라이트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또 다른 설계안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박상무는 서연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그녀가 경쟁 지원자의 작품을 훔쳐 제출했다는 끔찍한 혐의를 씌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들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비교 대상인 설계안의 제출자는 김민재라는 이름의 남성 지원자로 그는 업계에서 유력한 집안의 자제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설계안이 도용당했다는 사실보다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표절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상황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다. 박상무는 아우름 그룹의 보안 서버 기록을 증거로 들이밀며 김민재가 서연보다 일주일이나 먼저 해당 파일을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명백히 조작된 데이터였지만 IT 전문가가 아닌 서연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꾸며진 함정이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아우름 그룹 내에서 강도진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최전무와 박상무가 꾸민 비열한 계략이었다. 그들은 도진이 신임하는 인재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심어 세력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채용 비리를 기획했던 것이다.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서연은 그들의 희생양이 되기에 가장 완벽한 타깃이었다. 박상무는 지금이라도 표절을 인정하고 지원을 철회한다면 업계에서의 영구 제명은 면하게 해주겠다며 비열한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척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고 그녀가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가진 강인한 내면의 힘이었다. 그녀는 잠시 충격에 흔들렸지만 이내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냉정함을 되찾았다. 서연은 박상무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녀는 설계안의 핵심 아이디어인 빛의 굴절 시스템은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3년 넘게 연구해온 고유한 방식이며 이에 대한 연구 노트와 초기 스케치 원본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연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기로 타올랐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박상무가 당황하여 헛기침을 내뱉었다. 같은 시각 대표이사 집무실에서는 강도진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인사팀 회의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고 턱 근육이 붉어질 만큼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최 전무 일당이 서연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저급하고 노골적인 방식을 사용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도진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감사팀을 투입하여 당장 이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실장은 도진이 서연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가 폭발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김 실장의 제안을 물리쳤다. 그는 지금 섣불리 개입한다면 서연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인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진은 서연이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녀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김 실장에게 보안팀 내의 첩자를 찾아내고 서버 조작 로그의 원본을 확보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도진의 눈은 모니터 속 서연에게 고정된 채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김민재의 설계안을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가 도용되었다면 분명 어딘가에 베낀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다.
설계 도면의 3층 배관실 구석에 그녀가 습관적으로 그려넣는 작은 클로버 문양의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도면을 훔쳐간 자가 급하게 파일명과 레이어만 수정하느라 미처 그 디테일까지는 지우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였다. 서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박상무에게 이 클로버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민재 지원자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모든 설계에 들어가는 일종의 워터마크이며 만약 김민재가 원작자라면 이 문양이 왜 거기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진 원본 파일의 속성 정보와 수정 히스토리를 대조해 보자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반격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박상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민재가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최 전무의 사주를 받고 남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킨 가짜 천재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자 김민재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만한 태도로 시비를 걸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주제 파악을 하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를 싸늘하게 비웃어 주었다. 그녀는 도둑질로 얻은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 그때 가서도 그 뻔뻔한 고개를 들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연이 돌아간 뒤 도지는 김 실장으로부터 확보한 서버로그 기록을 받아들었다. 예상대로 정보전략팀의 과장이 최 전무의 사주를 받고 접속 기록을 조작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도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 증거들을 당장 터뜨리지 않고 최종 합격자 발표 날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다시는 서연을 넘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된 이름 없이 번호만 있는 연락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억울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으로 발신자 제한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빛을 믿으세요. 짧지만 강렬한 그 메시지는 도진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서연은 누군지 모를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뇌며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음 날 아우름그룹 내부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인사팀에서 발생한 표절 시비가 사실은 조작된 것이며 배우의 고위 임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찌라시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최 전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박상무를 다그쳤지만 이미 물은 엎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도지는 이 모든 여론전을 뒤에서 조종하며 적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고 다가올 징계위원회를 그들의 처형장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인 징계위원회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가장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원본과 연구 노트가 담긴 가방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표절 혐의를 벗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실력과 존엄을 증명하고 아우름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이었다. 도지는 회의실로 향하기 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오늘 그는 대표이사로서의 권위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의 열정을 모두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도지는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고 그의 뒤를 따라 비서실장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과 도진 그리고 최 전무일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도지는 상석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서연은 도진의 눈을 잠시 마주쳤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지난번 면접 때와는 달리 미묘하게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다. 징계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박상무가 다시 한번 거짓된 증거들을 나열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도 그리고 도진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중앙에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연과 심사위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형국은 흡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 했다. 박상무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으며 그의 옆에 앉은 감사팀 직원들은 서연을 마치 죄인 취급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피고석에 앉은 서연의 표정은 그들이 예상했던 공포나 당혹감이 아닌 차분한 냉정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하며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이 자리는 그녀에게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설계의 정당성을 쟁취해야 하는 또 다른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박상무는 서연이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려 하자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구차하게 변명할 시간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위원들을 선동하려 들었다. 그의 말에 몇몇 위원들이 동조하는 듯 웅성거렸지만 상석에 앉은 강도진 대표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들을 제지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서연에게 발표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도진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고 박상무조차 헛기침을 하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도진의 그 무언의 지지를 느끼며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설계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단순히 두 도면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계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김민재의 도면과 자신의 도면을 겹쳐 띄운 뒤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그것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과 통풍구의 배치에 관한 설계도였다. 서연은 김민재의 도면에서 기둥이 배치된 위치가 구조, 역학적으로 불필요한 곳에 있으며 이는 건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신의 도면에서는 해당 기둥이 지하의 지열 시스템과 연결되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기능과 의도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명확하게 짚어낸 것이다. 그녀의 설명은 치밀하고 논리정연하여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감사팀 직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서연은 도면을 단순히 베낀 사람은 그 선 하나하나가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김민재가 자신의 도면을 훔쳐가면서 외형적인 디자인은 모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공학적 원리는 이해하지 못해
흉내만 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냈다. 박상무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감정적으로 호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이성과 논리로 무장하여 그들의 허점을 찌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 시비가 아니라 실력의 격차를 보여주는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도지는 서연의 발표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스크린 앞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그녀의 모습 위로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대학교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낡은 제도판과 씨름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러 나간 시끄러운 캠퍼스에서 홀로 남아 밤새워 모형을 깎고 다듬던 그녀의 손은 항상 반창고 투성이었다. 재벌 3세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던 도지는 우연히 그녀의 열정을 목격했고 그날 이후로 시선은 항상 그녀를 향해 있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던 그녀의 눈빛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도진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도진이 서연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꺾이지 않는 잡초 같은 생명력 때문이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에게 익명으로 전공서적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의 매출을 몰래 올려주기도 하며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켰었다. 하지만 졸업 후 그가 아우름 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기 위해 유학을 떠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졌다. 도지는 자신이 힘을 키워 완벽한 배경이 되어줄 때까지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맹세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는 대표이사라는 가면을 쓰고 그녀를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악역을 자처하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썩어 빠진 세상의 편견을 부수고 일어서기를 바라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그녀가 겪는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 발표가 절정에 달하자 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김민재의 도면 파일 메타데이터에 기록된 수정 시간을 공개하며 그 시각에 아우름 그룹 서버가 정기 점검 중이었음을 지적했다. 서버가 닫혀있는 시간에 파일이 업로드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관리자 권한으로 백도어를 열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표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든 의심의 화살은 박상무와 정보전략팀으로 향했다. 박상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서연에게 닥치라고 고함을 질렀다. 박상무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오히려 흥분해서 날뛰는 박상무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박상무에게 왜 그렇게 당황하느냐고 되물으며 진실이 두려운 사람만이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상무의 폐부를 찔렀다. 최 전무가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서연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중립을 지키던 외부 감사위원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상무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도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박상무를 향해 싸늘하게 웃으며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말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서연이 제기한 서버 접속 기록에 대한 정밀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박상무는 사색이 되어 도진을 바라보았지만 도진의 시선은 이미 그를 넘어서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바라보며 수고했다는 짧은 말과 함께 미묘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대표로서의 치아가 아니라 연인으로서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담긴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징계위원회가 정회되고
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책상을 짚고 버텼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이 느껴졌다. 그녀는 짐을 챙겨 텅 빈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에 불안하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 건축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서연의 발표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화면 속의 서연을 어루만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말 많이 컸군 이서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워. 도진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욕을 벗겨내고 실력을 증명했으니 이제는 그가 나서서 그녀를 해치려던 무리들을 단죄할 차례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최전무와 박상무가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김 실장을 불러 최종 합격자 발표 행사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신입 사원을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우름 그룹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피해 숙청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는 행사장 메인 스크린에 띄울 영상과 조명, 그리고 경호원 배치까지 세세하게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으며 그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도진은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그날은 서연이 아우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는 날이자 자신의 억눌려왔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폭발하는 날이 될 것이다. 퇴근길 서연은 버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손에 쥔 차가운 USB 메모리의 감촉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문득 강도진 대표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차갑기로 소문난 그가 왜 자신에게 그런 따뜻한 눈빛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설레어 왔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가시밭길 끝에 그녀만을 위한 꽃길을 준비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도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민혁에게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최 전무의 해임안을 상정할 법적 검토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민혁은 도진에게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지만 도진은 단호했다. 그는 서연을 위해서라면 회사를 통째로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도진의 눈빛은 깊은 밤바다처럼 고요하고도 위험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을 향해 마지막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남자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대망의 최종 합격자 발표날이 밝아왔고 아우름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웅장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가운데 붉은 카펫이 깔린 단상은 마치 대관식을 기다리는 왕좌처럼 위엄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신입사원 발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가 탄생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흐르는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 속에서도 이서연은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사람처럼 홀로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꽉 쥐어진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단상 한쪽 VIP석에는 최전무와 박상무를 비롯한 임원진이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로비가 이 사회의 결정을 뒤집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박상무는 곁눈질로 서연을 힐끔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곧 사냥감을 낚아챌 맹수의 잔인함과 닮아 있었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늘 영광의 주인공은 김민재가 될 것이며 이서연은 표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업계에서 매장될 운명이었다. 최 전무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시계를 확인했고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자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드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폭풍 전의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사회자의 안내 방송과 함께 장례 조명이 어두워지자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중앙 무대로 집중되었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강도진 대표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냉철한 지성미를 뿜어내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도진의 시선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무대 아래 서 있는 서연에게 찰나의 순간 머물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신뢰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이제부터 시작될 쇼를 지켜보라는 무언의 신호와도 같았다. 도진은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청중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그는 아우름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는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임을 강조하며 오늘의 결과가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컸고 단호한 어조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최 전무와 박상무는 도진의 연설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도진은 손짓으로 스크린을 가리켰고 거대한 화면에는 최종 후보에 오른 두 개의 설계한 시티 오브라이트와 어반 오아시스가 나란히 띄워졌다. 겉보기에는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두 설계안을 두고 도진은 잔혹하리만큼 냉정한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도진은 건축은 예술이기 이전의 공학이며 아름다움 뒤에는 반드시 완벽한 구조적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팀에게 두 설계안에 대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지시했다. 이것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이었기에 김민재와 최 전무 측 인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스크린 위에서는 가상 환경 속에 구현된 두 건물의 진도 7의 지진과 초속 40m의 강풍이 가해지는 시뮬레이션이 펼쳐졌다. 김민재의 설계안으로 지어진 건물은 강풍이 불어오자 외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지진 파동이 닥치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위험 경고등이 붉게 전멸했다. 반면 서연의 설계안은 유연하게 진동을 흡수하며 견고하게 버텨내고 있었다. 장내에는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는 김민재의 설계안이 겉모습은 베꼈을지 몰라도 건물의 뼈대가 되는 구조, 역학적 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도진은 특정 기둥의 배치와 재질 선정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며 서연의 설계안에 숨겨진 독창적인 공법을 칭찬하는 대신 팩트만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변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잔인한 방식의 공개 처형이었다. 서연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자신의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도진에게 전율을 느꼈다. 박상무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시뮬레이션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도지는 박상무의 항변을 가볍게 무시하고 서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는 서연에게 이 설계안의 핵심 코어가 무엇인지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수백 개의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눈이 부셨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서연은 건물이란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거대한 약속이라고 정의했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가 화려함보다는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역설하며 기술적인 디테일들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서연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전문적인 지식에 매료되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도면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준비된 건축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김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최전무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서연이 발표를 마치고 도진을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도진의 눈빛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부심과 애정이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냉정한 대표의 가면을 다시 썼다.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모든 진실이 명백해졌다고 선언했다. 그는 아우름 그룹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남의 것을 훔쳐 포장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진짜 실력자임을 천명했다. 도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최전무 일당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즉석에서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승인하며 최종 합격자의 이름을 호명할 준비를 마쳤다. 대강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모든 사람의 신경이 도진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결과를 기다렸다. 강도진 대표의 입에서 마침내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다. 아우름 그룹 신입 건축가 공채 수석 합격자 이서연.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대강당을 뒤흔들었고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듯 입을 가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고 도진은 그녀에게 합격 증서와 사원증을 직접 수여했다. 도진이 그녀에게 증서를 건네며 축하합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을 때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미로운 음악보다 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악의 그림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최전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 채용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고 난동을 부렸다. 박상무 역시 가세하여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며 억지를 부렸다. 축제 분위기여야 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서연은 당황하여 뒤로 주춤 물러섰지만 도진은 태산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그들의 추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도진은 경호원들을 제지하며 최 전무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최 전무에게 절차상의 하자를 논하기 전에 당신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도진은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최 전무와 박상무가 김민재에게 도면을 건네주며 모의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였다. 도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뒤를 밟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왔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매장시키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휩싸였다. 최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고 박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지는 그들을 향해 아우름 그룹에 당신들 같은 암적인 존재가 설 자리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고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에게 그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 전무와 박상무를 연행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고 아우름 그룹의 부패 세력은 그야말로 일망타진되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지만 도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소란이 정리되고 도진은 다시 단상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청중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우름 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서연의 작은 손을 감싸 쥐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전류가 흘렀다.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서연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서연은 도진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단순히 합격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준 한 사람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카메라들은 두 사람의 극적인 모습을 담아내기에 바빴다. 이 장면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며 아우름 그룹의 혁신과 새로운 스타 건축가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의 당당한 모습은 마치 자신의 여왕을 대관식에 올린 황제와도 같았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대강당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서연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집무실로 오라고 전했다. 이것은 공적인 업무 지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적인 감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연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와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것이 단순한 업무 미팅이 아님을 예감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심박수도 빨라졌다. 최상층에 도착하여 집무실 문 앞에 선 서연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했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길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무실 안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도진은 재킷을 벗은 채 셔츠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자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전까지 대중 앞에서 보여주었던 냉철한 대표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한 여자를 오랫동안 그리워해온 고독한 남자가 서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와 소파에 앉기를 권했다. 그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서연은 낯선 도진의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그가 주는 편안함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커피잔을 건네며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그윽해서 서연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도진은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운을 뗐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다녔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망설였다. 도진은 서연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기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앞으로 회사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항상 뒤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말은 상사로서의 격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서연은 도진의 말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고 그에게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과 서연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유리창에 비친 서연의 얼굴을 훔쳐보며 다짐했다. 이제 그녀를 내 세상 안으로 들였으니 그 어떤 시련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재능은 그가 기다려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도진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사랑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만 더 참기로 했다.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날개로 비상하는 것을 지켜본 뒤에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도진 대표의 집무실에서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란과 수많은 취재진이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서연은 다시금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도진은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자신이 곁에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의 단호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은 서연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비로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안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이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도진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다시금 냉철한 기업가의 가면을 썼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뜨거웠다. 1층 로비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졌다. 로비는 아우름 그룹의 채용 비리 사태와 수석 합격자 이서연에 대한 궁금증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통로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도진은 서연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서연은 도진의 넓은 등 뒤에서 그를 믿고 따랐다. 기자들은 도진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최 전무의 횡령 혐의와 이번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지만 도진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오직 서연의 안전만을 신경 쓰고 있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고성이 들려오며 인파가 급격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연행되어 가던 최 전무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포승줄을 뿌리치고 도진과 서연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려 했다. 그의 몰골은 헝클어진 머리와 풀려진 넥타이로 인해 처참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 전무는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면서도 악을 쓰며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강도진이 자신의 내연녀를 회사에 꽂아넣기 위해 꾸민 조작극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순식간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최 전무의 입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다. 최 전무는 침묵을 기회 삼아 더욱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실력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 도진의 침실을 드나들며 몸으로 로비를 한 결과라고 비열하게 모욕했다.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대표의 총애를 믿고 설치는데 아우름 그룹의 격이 땅에 떨어졌다는 둥 차마 듣고 있기 힘든 인신공격이 이어졌다. 서연은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조차 떼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권력자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러운 추문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폭로를 놓칠세라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려는 찰나 도진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며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려 했던 도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서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을 거두고 천천히 최 전무를 향해 걸어갔다. 도진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로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공포스러웠다. 경호원들조차 도진의 기세에 눌려 길을 비켰고, 최 전무는 다가오는 도진을 보며 본능적인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최 전무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분노한 야수의 그것과 같았다. 도진은 최 전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최 전무의 몸이 벽에 부딪혔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으르렁거렸다. 도진은 최 전무에게 지금 뱉은 그 더러운 혀를 다시는 놀리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순히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여자가 눈앞에서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남자의 원초적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도진은 주변의 시선이나 카메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최 전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달려와 말리지 않았다면 최 전무는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비서실장의 만류에 간신히 주먹을 내린 도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는 최 전무와 숨죽여 지켜보는 수많은 기자들을 향해 뒤를 돌았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최 전무가 내뱉은 말들이 모두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변명 따위는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이 곧 아우름 그룹의 공식 입장이며 진실임을 선포했다. 도진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좌중을 압도했다. 도진은 기자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 사람은 나의 내연녀도 아니고 스폰서를 받는 여자도 아니다. 이서연 씨는 내 인생을 통틀어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고 존경하는 건축가이자 내가 10년 가까이 짝사랑해온 여자다. 도진의 폭탄 선언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벌 그룹의 총수가 신입사원을 짝사랑해왔다는 고백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특종이었다. 도진은 소란에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녀가 나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의 재능과 인품에 반해 그녀의 곁을 맴돌았을 뿐이다. 그러니 그녀의 노력과 성취를 나의 권력 따위로 폄하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도진의 고백은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 서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걸고 그녀의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다. 서연은 도진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심장이 닿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그녀에게 무언의 확신을 주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다.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그녀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전무는 도진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비열한 폭로가 오히려 도진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상황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진은 경찰에게 손짓하여 최 전무를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경찰들이 최 전무를 연행해 나가는 동안 기자들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는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이 된 도진과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도진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서연을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로비를 빠져나갔다. 도진이 서연을 이끌고 회사 밖으로 나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그들 앞에 멈춰섰다. 도진은 직접 뒷문을 열어 서연을 태우고 자신도 그 옆에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 로비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도진은 그런 서연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덮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멋대로 터뜨려서 곤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고맙다고 속삭였다.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돌을 던질 때 유일하게 온몸으로 막아준 그에게 느낀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도진은 울고 있는 서연을 조용히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으며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도진은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지금은 수많은 시선과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오늘 밤 대한민국은 아우름 그룹의 파격적인 채용 결과와 강도진 대표의 로맨스로 뜨겁게 달아오르겠지만 도진은 그런 세상의 소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우주는 지금 그의 품 안에서 숨쉬고 있는 이서연이라는 여자 하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별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도진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제 세상의 공표한 이상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다. 그는 앞으로 서연이 걷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다면 그 가시를 맨손으로 꺾어버릴 것이고 낭떠러지가 있다면 자신의 몸을 던져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서연 역시 도진의 품에 기대어 처음으로 그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삶의 무게를 이제는 그와 함께 나누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진은 차 안의 조명을 낮추고 서연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피로감에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도진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이 닿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오늘 하루는 두 사람에게 너무나 길고 힘든 하루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운명적인 날이기도 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두 사람만의 낙원을 향해 질주했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시작하고 있었다. 도심의 소음과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강도진의 세단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차 고요한 어둠으로 바뀌었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만이 두 사람의 여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이 길의 끝에 자리 잡은 도진의 개인 별장은 그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비밀스러운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전의 어색함과는 다른 종류의 기류였다. 서연은 옆좌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도진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방금 전 로비에서 있었던 그의 폭탄 선언을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그가 내뱉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별장에 차고로 들어서자 비로소 긴 여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엔진 정지음이 들려왔다. 도진은 서두르지 않고 차에서 내려 서연이 앉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매너는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손길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애틋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산중턱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도진이 곧바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기에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다. 재킷에서 배어나오는 도진의 체향과 따스한 온기가 서연을 감싸 안으며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별장의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정원을 울렸다. 도진이 생체인식 시스템에 손을 갖다 대자 묵직한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따뜻한 조명이 켜진 실내가 드러났다. 별장의 내부는 화려함보다는 모던하고 절제된 미학이 돋보이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으며 도진의 깔끔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풍경도 두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도진은 서연을 거실 소파로 안내한 뒤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허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가 정적을 깨우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고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도진의 재킷을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잠시 후 도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다가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서연은 비로소 막혀있던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로비에서 그가 했던 말들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는지 아니면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는지 확인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서연의 눈빛에서 의문을 읽은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터뜨린 것은 아닌지 후회된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확고했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며 서연에게 자신의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나직이 속삭였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로 걸어갔다. 그는 책장 가장 높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들고 다시 서연의 앞으로 돌아왔다. 그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어 빛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도진이 그것을 다루는 손길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고 도진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서연이 대학 시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스케치북과 그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즐겨 마시던 음료수 캔의 따개, 그리고 그녀가 졸업 작품 전에 출품했던 모형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도진은 7년 전 어느 겨울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재벌가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과 집안 내의 암투에 지쳐 학교 도서관 구석으로 도망치듯 숨어들곤 했었다. 그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밤을 새우며 제도판과 씨름하던 여학생이 바로 서연이었다. 도진은 남들이 모두 축제를 즐기거나 연애를 하느라 바쁠 때 홀로 꿈을 향해 치열하게 싸우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위로와 동경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고 신발은 낡아 있었지만 설계도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도진에게 있어 서연은 잿빛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였던 것이다. 서연은 도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힘들 때마다 도서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익명의 초콜릿과 커피,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끝날 즈음이면 항상 가게 밖에서 서성이다가 사라지던 검은 코트의 남자가 바로 도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며 외로움과 싸워왔던 그 시간 동안 사실은 누군가가 항상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도진은 자신이 그때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 자신이 그녀에게 다가갔다면 집안 어른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의 순수한 꿈이 권력 싸움에 희생될 것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도진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먼저 아우름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혹독한 경영 수업을 견디고 반대파를 숙청하며 힘을 키워왔고 마침내 그녀가 안전하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을 완성한 것이었다. 이번 채용 공고를 낸 것도 그리고 그녀를 면접장에서 그토록 혹독하게 몰아붙인 것도 모두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세상으로 들어오기를 10년이나 기다렸다고. 이제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연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를 차가운 냉혈한이라고 오해했던 것이 미안했고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쳐 기다려준 그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애틋했다. 서연은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도진에게 물었다. 왜 하필 나였냐고. 세상에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은데 왜 보잘것없는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했냐고. 도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녀가 세상의 전부이자 기준이라고 답했다. 그녀가 보여준 끈기와 열정,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차 좁혀졌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도진의 시선이 서연의 입술에 머물렀다. 다시 눈으로 올라갔다. 그는 서연의 허락을 구하듯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고 눈을 감으며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던 입맞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사랑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하며 깊은 숨을 나누었다. 차가운 이성의 가면을 벗어던진 도진은 더 이상 완벽한 CEO가 아닌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더욱 깊이 품에 안았고 서연 역시 도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의 체온을 느꼈다. 적막했던 거실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서로를 부르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창밖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축복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황홀경이 그들을 감쌌다. 서연은 도진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의 시련과 고통은 이 순간을 위한 연단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녀는 도진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숨을 골랐다. 도진은 서연의 얼굴을 감싸주며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이 가장 앞에서 막아낼 것이니 당신은 그저 당신의 꿈을 펼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자신도 도진의 뒤에 숨어 있지 않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제국을 이끌어갈 동반자로서의 각오를 다진 것이다.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달아오른 두 사람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수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높고 화려하게 빛나는 아우름 그룹의 본사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도지는 그 건물을 가리키며 서연에게 말했다. 저곳이 우리의 전장이자 우리의 꿈을 실현할 무대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설계한 건물이 저 스카이라인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 풍경을 가슴에 새겼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대감과 설렘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과 오해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그려갈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지는 서연에게 내일부터 회사에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대표일지 모르지만 사적인 순간에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연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웃으며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자신의 철칙이니 봐주지 말라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별장의 고요한 공기를 행복으로 채웠다. 서연은 문득 도진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된 건축 모형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우름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초기 구상안이었다. 서연이 흥미를 보이며 다가가자 도진은 그녀에게 함께 완성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모형을 다듬고 수정하며 밤을 지새웠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도진의 손과 서연의 손이 모형 위에서 겹쳐질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도진은 잠이 든 서연을 안아 침실로 옮겼다. 그녀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잠시 그녀의 자는 얼굴을 지켜보았다.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 지쳐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평온함을 되찾아 아이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그는 서연의 곁에 누워 그녀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긴장과 경계로 점철되었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완벽한 휴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다. 아우름 그룹 대표의 열애 인정과 채용 비리 척결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품에는 그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여자가 있고 그녀 역시 그를 믿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도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다시 찾아온 가을의 서울 도심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높은 하늘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우름 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초대형 복합문화 공간인 더 아우름 랜드마크의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도심 곳곳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2년 전 면접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설계 철학을 이야기하던 신입 사원 이서연은 이제 그룹 내 최연소 총괄 팀장이라는 파격적인 직함을 달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흰색 안전모와 잘 재단된 정장 바지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며 현장의 거친 인부들조차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과 완벽주의적인 성향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건물 로비의 조명 각도를 확인하며 무전기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2년은 서연과 도진에게 있어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신뢰를 다지는 연단의 과정이기도 했다. 도진이 공개적으로 연인임을 선언한 직후 쏟아졌던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낙하산 인사라는 비아냥은 서연이 실력으로 찍어 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남들이 퇴근한 후에도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도면과 씨름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장을 누비며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 그 결과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들은 국내외 유수의 건축상을 휩쓸었고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강도진의 여자라고 깎아내리지 못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혁신과 감성을 겸비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성공은 도진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었다. 행사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행사장 입구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해외 파트너들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강도진 대표의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진이 차에서 내리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2년 전 그날의 소란스러움을 연상케 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당시에는 의욕과 가십을 쫓는 하이에나 같은 시선들이었다면 지금은 성공한 젊은 총수와 그의 파트너를 향한 경애와 부러움이 가득했다. 도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는 인사들에게 화답했고 곧장 서연이 서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멀리서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짧은 눈짓만으로도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도진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하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는 아우름 랜드마크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었던 구도심을 재생하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도진은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객석 앞줄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며 즉흥적인 멘트를 덧붙였다. 그는 이 건물의 영혼을 불어넣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숱한 편견과 싸우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서연 팀장과 실무진들의 땀방울이라고 공을 돌렸다. 서연은 도진의 찬사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견고한 파트너십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일궈낸 제국의 승리를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지는 동안 도진과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틈에서 잠시 빠져나왔다. 그들은 건물 최상층에 마련된 프라이빗 루프탑 정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서연이 설계 당시부터 도진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특별히 공을 들인 비밀 정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도진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오늘 정말 멋졌다고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은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클라이언트였다고 농담을 건네며 긴장을 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격식보다는 인생을 함께 항해하는 동반자로서의 편안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루프탑 문이 열리자 가을바람과 함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던 서연은 문득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최 전무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 세력들은 모두 회사에서 축출되었다. 아우름 그룹은 뼈를 깎는 쇄신 끝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도진의 단호한 결단력이 있었다. 서연은 도진에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나 없이도 언젠가는 빛을 발했을 보석이지만 나는 당신이 없었다면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 숲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연을 통해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는 삶의 충만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화려한 반지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안에는 특수 제작된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도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는 서울 근교에 조용한 부지를 하나 매입해 두었으며 그곳에 지어질 집은 온전히 서연이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집은 우리가 평생 함께 살며 아이들을 키우고 늙어갈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프러포즈보다 건축가인 서연에게 가장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청혼이었다. 도지는 그녀에게 나의 집이 되어주고 나의 세상이 되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서연은 열쇠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항상 남을 위한 집을 지어왔지만 정작 자신이 안식할 곳은 찾지 못해 헤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녀에게는 도진이라는 든든한 대지와 그와 함께 지을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다. 서연은 도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며 당신이 지칠 때마다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들어 올려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았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루프탑의 조명들이 축복하듯 그들을 비추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우름 그룹의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옆으로 오늘 준공한 랜드마크가 새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의 제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더 많은 길들이 닦이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 당신이 함께일 것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찬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깊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지난 10년의 기다림을 보상받는 키스이자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는 서약과도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전설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